사랑하는 손녀의 면회를 온 여성이 부대에서 자신의 손녀가 부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심지어 그 부대의 남성들은 그 할머니에게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휠체어를 탄 손녀에게 장애인이라고 조롱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스리스타인 그녀가 그 부대를 모조리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심장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주말의 고요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그 거대한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국방부 정책실장 집무실의 주인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화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선호. 육군 중장. 전투병과 출신으로 야전 지휘관을 거쳐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방부 정책실장의 자리에 오른 철의 여인.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네로라 하는 장성들조차 숨을 죽였고, 그녀의 결재 하나에 국가의 국방 정책과 군의 미래가 결정되었다. 군 내부에서 그녀의 별명은 강철나비였다. 날갯짓 한 번에 군 전체를 뒤흔드는 아름답지만 강철 같은 존재. 하지만 오늘 그녀는 별 3개를 어깨에 짊어진 정책실장이 아니었다. 엄정한 군복 대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진회색 외투를 입은 그녀는 운전병을 물리고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다. 그녀의 차는 복잡한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비밀스러운 부대를 향해 달렸다.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흑표부대. 국방부 정책실장인 그녀에게 707은 국가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투입해야 할 최정의 전략 자산이자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발톱이었다. 그런 부대에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이서와 하사가 복무하고 있었다.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손녀. 임관식에서 검은 베레모를 쓰고 늠름하게 경례하던 손녀의 모습을 떠올리자 강철 같던 그녀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손녀를 생각하면 금세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마침내 부대의 위병소에 도착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하사가 다가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이서와 하사 면회를 왔습니다. 강선우는 일부러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평범한 방문객용 신분증을 내밀었다. 삼성 장군 할머니라는 사실이 자존심 강한 손녀의 군 생활에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대본부 건물 옆에 마련된 간소하지만 정갈한 면회실에서 손녀를 기다렸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열리고 당직 부사관인 듯한 군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서와 하사 보호자분 나오시면 됩니다. 강선우의 심장이 설렘으로 부풀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섰다. 복도 저편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녀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끽 그녀의 손녀 이서와 하사는 자신의 2발로 걷고 있지 않았다. 낡은 군용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바퀴를 굴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한쪽 다리에는 발목부터 무릎까지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었고 검은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한때 흑표범처럼 빛나던 눈동자는 모든 빛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 서아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강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과 지난주 통화에서 대테러 훈련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며 씩씩하게 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검은 베레모의 자랑스러운 흑표가 이토록 처참하게 빛을 잃고 추락해버렸단 말인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빛나는 명성 아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서아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강선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휠체어 앞에 몸을 낮추고 핏기 없는 손녀의 얼굴을 감쌌다. 차갑게 식어버린 피부의 감촉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머니 놀라셨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서와 하사는 마치 준비된 연극을 하듯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 건물 침투 훈련하다가요. 발을 좀 헛디뎌서 삐끗했어요. 저희 707에서는 이 정도 부상은 그냥 가벼운 찰과상 같은 거예요. 군의관님도 금방 낫는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찢어지게 만들었다. 강선우는 수십 년간 수많은 군인들을 겪어온 최고의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사고를 당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폭력의 영혼까지 짓밟힌 피해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서아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침투 훈련 중 사고라고. 강선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시 기상과 훈련 상황은 어땠지? 최초 상황 보고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후송은 누가 담당했지?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녀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국방부의 감사를 주관하는 듯한 서슬퍼런 기세가 담겨 있었다. 서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이고 할머니는 무슨 서류까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냥 제가 운이 없었던 거예요. 서아는 필사적으로 대답을 회피했다. 그 모습이 강선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707 부대의 훈련 중 사고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국방부 지휘통제실까지 즉각 보고되는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설명은 모든 것이 두루뭉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가 손녀를 더 추궁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오만함과 짜증이 가득 섞인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거기.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면회 시간 5분이나 지났잖아. 다부진 체격의 상사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거들먹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중대의 선임 담당관인 듯한 그는 자신의 귀한 주말을 방해받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마동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마 상사님, 저희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아가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모습은 상관을 대하는 부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뱀 앞의 개구리처럼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강선우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마동철 상사는 두 사람에게 다가오며 강선우의 차림새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아주머니를 대하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면회 시간은 군법보다 무서운 거 몰라요? 여기가 무슨 동네 쉼터인 줄 아나? 그리고 아주머니, 옷 입은 걸 보니 돈은 좀 있으신가 본데 세상이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 상사님, 제발 저희 할머니께는 그러지 마십시오. 뭐? 인연이 지금 선임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야, 이서아. 너 다리 좀 다쳤다고 아주 대가리가 컸구나. 선임 담당관 말이 말 같지 않아? 마동철의 입에서 거침없이 폭언이 쏟아졌다. 그는 강선우를 보란 듯이 서아의 깁스한 다리를 자신의 전투화 발끝으로 툭 하고 건드렸다. 악! 서아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강선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마동철은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들을 지성이 없었다. 그는 눈앞의 귀부인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허, 아주머니는 좀 가만히 계셔. 내가 지금 버릇없는 부하 군기 좀 잡겠다는데 민간인이 왜 끼어들어?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 그는 강선우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서아를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이서아, 꼴 좋다. 내가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할머니 앞에서 아주 제대로 망신당하는구나. 707 요원? 웃기지 마. 넌 그냥 다리 병신된 쓸모없는 계집애일 뿐이야.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결국 서아의 눈에서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져 내렸다. 흐흑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흐흑.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억울함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거짓된 명예는 한 젊은 군인의 영혼을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이서와 하사의 울음소리는 낡은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고자 했던 군대에서 가장 믿었던 선임에게 짓밟힌 명예에 대한 통곡이었고,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절규였으면 이 모든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보이고 있다는 수치심이 뒤섞인 영혼의 피눈물이었다. 강선우는 손녀의 무너진 어깨를 보며 자신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40년간 그녀가 지키고 가르쳐온 군인의 명예와 전우애가 눈앞에 저 버러지 같은 자의 군홧발 아래서 더럽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동철 상사의 잔인함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우는 서아를 향해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끄러워. 707 요원이란 게 뚝 그치지 못해. 그의 고함에 면회실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저것 봐, 저것 봐. 질질 짜는 것밖에 할 줄 모르지. 군기가 빠져가지고. 여기가 내 울음바다인 줄 알아. 그는 서아의 울음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707의 강인함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서아의 곁에서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강선우를 향해 조롱 섞인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주머니. 당신 손녀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건 다 당신이 저렇게 나약하게 키워서 그런 거야? 귀한 손녀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아파? 그럼 당장 데리고 꺼져. 우리 부대는 노인네나 장애인이 와서 떼쓸 곳이 아니라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강선우의 얼굴 바로 앞에서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다리 병신된 손녀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그 목발로 내년 다리 몽둥이를 아예 분질러 버릴 줄 알아. 병신 계집애 노인네 썩 꺼져라.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추악한 단어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공간 안에선 버젓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강선우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시리도록 투명한 절대 영도의 평온함만이 남았다. 눈앞에 저것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인간의 형상을 한 역적일 뿐이었다. 그리고 역적을 상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강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더 느린 동작으로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검은색의 투박한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마동철은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야 내 말이 들리나? 당장 안 사라지고 뭐해? 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그리고는 익숙하지만 지극히 절제된 손놀림으로 누군가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전화번호부 상단에 위치한 이름. 수도방위 사령관 조성환 소장.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통의 전화를 거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는 거대한 방패를 뒤흔들고 한 오만한 버러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거대한 심판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부서진 긍지 앞에서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멎었다. 강선우 중장의 엄지손가락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지키는 수도방위사령관 조성환 소장의 이름을 지그시 눌렀다. 그 작은 행위 하나가 거대한 검은 방패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드는 신호였다. 뚜루루.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조성환 사령관의 힘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충성. 조성환 소장입니다. 조 사령관. 강선우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겨울의 강철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지금 자네가 관할하는 707부대 면회실에 나와 있네. 그녀의 위치를 듣는 순간 조성환 사령관의 뇌리에 수만 가지 비상사태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예고 없이 국가 최정예 대테러 부대에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테러 상황,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의미했다. 실장님, 혹시 적의 특이 동향이라도 포착된 것입니까? 사령관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강선우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아니, 이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침묵이 수화기 너머의 이성 장군을 숨막히게 했다. 이곳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세워온 우리 군의 명예가 한낱 버러지 같은 자의 군홧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네. 자네의 검은 방패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더군.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마동철 상사가 내뱉은 모든 폭언과 모욕적인 행위를 한 단어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조성환 사령관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그것도 국방부의 핵심 실세에게 그런 망언을 한 간부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707부대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 군 지휘체계 자체에 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마동철 상사는 이제 공포를 넘어 자신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한 기묘한 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장 국방부 정책실장 수도방위사령관,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흑표범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 사령관. 강선우의 목소리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 지금부터 10분 주겠네. 10분.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경기도 광주의 707부대까지 지상의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지휘관용 회전익 항공기로 이동한다 해도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분노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공적인 심판의 의지로 변했음을 의미했다. 자네와 자네 헌병단장을 대동해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만약 1초라도 늦으면 나는 이 문제를 국방부 정책과제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과제로 직접 상정하겠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국방부의 내부 문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된다는 것은 군 수뇌부 전체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든 10분 안에 가겠습니다. 충성. 조성환 사령관의 필사적인 외침을 끝으로 강선우는 통화를 종료했다. 철컥. 대한민국 수도방위 사령부의 운명을 가르는 소리가 낡은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강선우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서아에게 다가가 그 작은 몸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서아야. 이 할미가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면회실 창밖, 부대 정문 너머의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수도방위 사령부의 지축을 흔드는 비상경보가 울렸다. 주말을 반납한 수백 명의 헌병대 기동대원들과 특수임무대원들이 긴급 출동하여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어지는 모든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는 별 2개를 단 지휘관용 회전익 항공기가 먼지를 일으키며 긴급 이륙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검은 방패는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동철 상사는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지축을 흔드는 회전익 항공기의 굉음을 들으며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실성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한 명의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이 응축된 거대한 재앙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지휘관용 회전익 항공기가 내뿜는 압도적인 굉음과 하강풍은 평화롭던 707 부대를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주말에 나른한 일과를 보내던 부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에 착륙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회전익 항공기를 보며 경악했다. 별둘. 수도방위사령관이 헌병대까지 대동하여 일개 부대 면회실에 강림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항공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것은 수도방위사령관 조성환 소장이었다. 야전 군인 특유의 카리스마와 위엄을 자랑하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헌병단장이 거의 굴러 나오다시피 했다. 강선우 실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조성환 사령관이 고함을 쳤다. 위병 소장이 공포에 질려 면회실을 가리키자 2명의 지휘관은 약속이라도 한 듯 면회실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실장님. 면회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조성환 사령관은 강선우 중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군복은 땀으로 축축했고 눈빛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극심한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수도방위사령관 소장 조성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대령 김태진, 국방부 정책실장 강선우 중장님께 신고합니다. 10분 내 도착하라는 명령 정확히 8분 40초 만에 완수했습니다. 충성. 수도방위사령관과 헌병단장이 한 명의 상급 지휘관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어 경례했다. 면회실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이 돈 자랑하러 온 서울 아주머니라 수군거렸던 저 여인이 대한민국 군부를 움직이는 최고 실세 중의 실세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강선우는 그들의 요란한 등장을 차갑게 응시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2명의 지휘관을 차례로 훑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있는 마동철 상사를 향했다. 김대령. 예, 실장님. 헌병단장이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저것이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요.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중한 방식으로 처리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군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헌병단장이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함께 온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헌병들이 다가와 마동철을 돼지처럼 끌고 나갔다. 그제야 강선우는 조성환 사령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조 사령관, 자네는 오늘 자네의 방패에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했네. 이제부터 그 구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야. 그녀의 서늘한 선언에 조성환 사령관은 대답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만함의 성벽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무너진 오만의 중심 707부대 본부 건물은 이제 강선우 중장의 임시 지휘통제실이 되었다. 원래 주인이었던 부대 지휘관들은 모두 직위 해제되어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에는 강선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정예 참모들이 자리 잡았다. 강선우의 첫 번째 명령은 이서와 하사의 부상과 관련된 모든 서류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사고 보고서, 부대 일지, 관련자 진술서 등이 쌓였다.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패여갔다. 서류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고층 건물 침투 훈련 중 대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안전줄 이탈 사고. 목격자인 팀원들의 진술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조작의 냄새가 역겹게 피어올랐다. 강선우는 모든 참모를 내보내고 서아를 조용히 사무실로 불렀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서아는 할머니의 서슬 퍼런 모습과 자신 때문에 벌어진 거대한 소동에 겁을 먹고 고개도 들지 못했다. 강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손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조작된 사고 보고서를 서아의 앞에 내밀었다. 서아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이 서류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서아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괜찮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지. 이 할미는 다 안다. 그러니 괜찮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 할미에게 말해주렴.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에 그동안 공포로 꽁꽁 얼어붙었던 서아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흐흑 할머니. 서아의 입에서 마침내 억눌려왔던 진실의 조각들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부상의 원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중대의 실세인 마동철 상사는 오랫동안 부대의 보급품을 빼돌리거나 부대원들에게 상납을 받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다. 정의감이 강했던 서아가 그의 비리를 눈치채고 팀장에게 넌지시 보고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팀장은 무능했고 오히려 그 사실을 마 상사에게 흘렸다. 그날 이후 마 상사의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서아를 모욕했고 팀원들 앞에서 인격적인 수모를 주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침투 훈련 날 그는 고의적으로 서아의 안전줄에 문제를 만들어 그녀를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에게 다가와 한 번만 더 내 일에 끼어들면 그땐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줄 알라고 협박했다. 함께 있던 팀원들에게도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봤지? 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침묵을 강요했다. 모두가 진실을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마 상사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저 때문에 다른 팀원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저도 그냥 제가 실수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아는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강선우는 희미한 빗줄기를 보았다. 비록 지금은 공포에 질려 있지만 동료를 위하는 손녀의 착한 마음. 그리고 그 손녀의 말 속에 담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목격자들의 존재.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강선우는 우는 손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이 어둠을 불사를 거대한 불꽃을 준비하는 자의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희미한 빗줄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이 작은 불씨를 온 산을 태울 거대한 들불로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지옥의 문이 열린 707 부대. 강선우 중장은 그곳에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자비한 숙청과 처벌만으로는 이 골마 터진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들의 뼛속까지 박힌 침묵의 맹세와 그릇된 명예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존심과 전문성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으로 특별 전투준비 태세 및 윤리 강령 진단을 선포했다. 국방부와 합참에서 차출된 최고의 전투력 분석가, 군 최고의 심리전 전문가, 그리고 타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군들로 구성된 특별 진단팀이 부대에 도착했다. 진단팀은 707 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에 미친 영향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이었다. 이것은 취조나 조사가 아니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인 707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군사활동이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707 요원들의 영혼을 올려놓고 진실과 거짓의 무게를 재는 차가운 심판의 저울이었다. 예상대로 초기 면담은 철옹성 같았다. 707 요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리적 방어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진단팀의 어떤 질문에도 전투력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희 팀의 단결력은 완벽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들의 굳게 닫힌 입은 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의 발로였다. 며칠간의 소모적인 면담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강선우는 707 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부대 내 강당에 집결시켰다. 그녀는 화려한 장군복 대신 그들과 똑같은 간편한 전투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나는 오늘 국방부 정책실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조국의 청춘을 바친 선배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웠다. 이 나라 최고의 부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했다. 나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흑표의 명예를 굳게 믿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여러분이 지키고자 했던 명예는 어느새 동료의 피눈물을 가리는 더러운 걸레 조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겼던 침묵의 맹세는 전우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범죄자를 비호하는 비겁한 공모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서히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 썩어가는 동료를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것이 명예인가? 진실을 두려워하고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는 것이 707의 정신인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녀의 외침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몇몇 요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진짜 명예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썩은 부위를 제 손으로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전우애다. 여러분의 침묵은 흑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흑표의 이빨을 썩게 하고 발톱을 무디게 만드는 독약일 뿐이다. 이 부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그 비겁한 침묵의 맹세를 깨고 일어서라. 여러분의 손으로 더럽혀진 흑표의 깃발을 다시 세울 기회를 주겠다. 그녀의 연설은 707 요원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명예라는 영린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날 밤 한 젊은 장교가 제 발로 지휘 통제실을 찾아왔다. 그는 차마 동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못했다. 대신 군사 전문가의 언어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보고합니다. 저희 팀의 전투력 저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선임 부사관의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지휘 방식으로 인해 팀원들 간의 신뢰가 붕괴되었으며 이는 작전 수행 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다. 전문가로서의 보고였다. 그러나 그 보고는 철옹성 같았던 침묵의 성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성추가 되었다. 심판의 저울이 마침내 진실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보고는 굳게 닫혀있던 수문의 작은 균열이 되었다. 강선우와 그녀의 특별 진단팀은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젊은 장교의 보고를 토대로 팀 전투력 저해 요인 심층 분석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팀원들에 대한 재면담에 들어갔다. 마동철 상사의 지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합리적이었나? 팀원들의 신뢰 붕괴를 야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라. 진단팀은 더 이상 범죄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투력과 팀워크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던 요원들이 전투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배신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능한 비전문가로 낙인 찍히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다. 마동철 상사는 자신의 파벌에 속하지 않은 팀원들에게는 고난이도의 훈련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는 팀의 전반적인 전투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서와 하사가 다쳤던 날의 훈련은 사실 정식 훈련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마 상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실시한 안전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대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의 물꼬가 트였다. 한번 터져나온 진실은 거대한 홍수가 되어 707이라는 굳건한 성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요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그동안 부대 내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비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인 행태들을 전투력 저하 요인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 진실들은 끔찍했다. 마동철 상사를 중심으로 한 특정 무리들이 부대 내의 인사, 훈련, 보급까지 좌지우지하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요원들을 관심병사로 낙인 찍어 따돌리거나 위험한 훈련으로 내몰아 부상을 입힌 뒤 개인 부주의로 덮어씌웠다. 심지어는 최첨단 대테러 장비를 빼돌려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안전한 숙소로 옮겨진 이서와 하사의 상세한 진술과 정밀 의료 기록은 이 모든 증언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할머니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겪었던 부조리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다. 그녀의 용서는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이 입을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진단팀이 한 달간 정리한 보고서는 백과 사전만큼이나 두꺼웠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민낯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범죄와 비리, 부패의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강선우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성체는 무너졌다.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썩어빠진 돌들을 골라내어 불태워버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임시 지휘 통제실에 대기하고 있던 조성환 수도방위 사령관을 불렀다.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그에게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조 사령관, 자네 부대의 오염 상태가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 송구합니다, 실장님. 이제 진단을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지금부터 대수술을 시작하지. 강선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를 총동원하게. 그리고 자네 부대의 집을
우리가 직접 청소하는 거야. 진단을 위한 의수용 칼은 이제 심판을 위한 칼이 될 터였다. 대수술이 시작된 날 새벽. 707 부대는 다시 한번 지축을 울리는 굉음에 잠을 깼다. 그러나 이번의 굉음은 회전익 항공기의 소리가 아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의 장갑차 수십 대가 어둠을 뚫고 부대 전체를 포위하는 소리였다. 중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막사와 숙소 건물로 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지난 한 달간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부패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었다. 마동철 상사, 직권남용, 특수폭행치상, 초병 특수협박, 군용물 횡령 등 17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진수 중사, 상습적인 금품 갈취 및 가혹 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대원들 위에 군림하며 왕처럼 행세하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속옷 바람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왔다. 일부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잘 훈련된 특임대원들 앞에서는 어린애의 반항에 불과했다. 그날 새벽에만 마동철 상사를 포함한 그의 무리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간부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중대장과 팀장 등 총 22명이 체포되었다. 부대의 지휘 체계와 부사관단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것이다. 707 부대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하고 치욕적인 대청소였다. 숙청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은 강선우 중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환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타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결국 그는 지휘 책임을 지고 다른 한직으로 밀려나며 사실상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최초 보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707 부대장 역시 파면되어 군 검찰에 구속되었다. 모든 부패의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 강선우는 살아남은 혹은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부대원들을 모두 강당에 집결시켰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료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부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강선우는 단상 위에 서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다. 고개를 들라.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겼던 흑표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짓밟혔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분노하라. 여러분의 동료가 저지른 죄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치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 한다. 오늘부로 과거의 707은 죽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707이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707 부대장으로 야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자 강선우 자신이 직접 검증한 인물을 소개했다. 새로운 707은 과거의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하고 투명하며 명예로운 부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이 잿더미 속에서도 진정한 군인의 영혼을 지켜낸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녀는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요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선택하라. 이 치욕의 역사와 함께 땅속으로 묻힐 것인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가장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것인가. 그녀의 외침에 침묵하던 강당 곳곳에서 하나둘씩 대답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하늘을 뒤덮었다. 대청소는 끝났다.
이제 가장 고통스럽고 위대한 재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707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훈련장. 실제 도시를 방불케 하는 정교한 훈련장에는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한창이었다.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 지휘관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 팀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2년 전 부대 해체 직전에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의 제707 특수임무단이었다. 훈련 마지막 상황은 테러리스트에게 점령당한 지하철역에 침투하여 다수의 인질을 구출하는 복합작전. 앞서 훈련을 진행한 미군 최정예 부대마저 일부 인질의 희생을 막지 못했던 극악의 난이도였다. 작전 개시. 팀장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707팀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불필요한 과시가 없었다. 대신 서로의 호흡까지 읽는 듯한 유기적인 소통과 동료의 등을 완벽하게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만이 존재했다. 팀의 가장 선두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이제는 어엿한 원사가 된 이서하였다. 2년간의 피나는 재활과 훈련을 거쳐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기량을 되찾은 것을 넘어 전술적 지성과 따뜻한 통솔력까지 갖춘 완벽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인질이 잡혀있는 중앙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테러범들이 인질들 사이에 폭탄을 설치하고 아이 한 명을 인간 방패로 삼아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팀원 전체와 인질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팀의 막내인 한 하사가 나지막이 외쳤다. 팀장님, 3번 환풍구. 제가 저곳으로 단독 침투하여 아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707이었다면 상급자의 판단에 감히 후임이 의견을 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한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는 대신 동료의 판단을 즉시 받아들였다. 믿는다. 즉시 침투하여 아이를 확보하라. 나머지 팀원들은 내 신호에 맞춰 동시 돌입한다. 가장 위험한 역할을 신참 팀원에게 맡기는 결정. 그것은 팀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지휘였다. 잠시 후 막내 하사의 성공 신호가 들어왔다. 돌입. 서하의 신호와 함께 섬광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렸다. 모든 상황은 단 15초 만에 끝났다. 인질은 모두 무사했고 테러범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훈련을 지켜보던 미군 지휘관들 사이에서 경탄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707팀은 그 어떤 부대도 성공하지 못했던 인질 전원 구출이라는 완벽한 작전을 성공시킨 것이다. 2년 전 부러진 발톱이라 조롱받았던 흑표가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강력하고 명예로운 신화가 되어 포효하는 순간이었다. 훈련장 한쪽 관람석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화려한 장군복 대신 수수한 외투를 입은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강선우였다. 그녀는 2년 전 707 부대의 개혁을 완수한 뒤 평생을 바쳤던 군에 미련 없이 전역을 신청했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동료들과 어울려 기쁨을 나누는 손녀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뿌린 씨앗이 이제는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고 강인한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서하는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다 말고 관람석을 두리번거렸다. 이내 구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달음에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서아 정말 멋지더라. 이 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강선우가 손녀의 땀으로 축축한 얼굴을 자랑스럽게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훈련장의 소음이 잦아든 풍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완벽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함께 일어설 때, 그때 비로소 가장 강한 팀이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제게 그리고 우리 부대에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의 보호를 받는 손녀가 아니었다. 새로운 707의 정신을 이끌어갈 지도자였다. 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정말로 끝났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이상이 이제 손녀의 가슴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고 위대한 현실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현충원. 강선우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손녀가 팀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서아가 당신과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의 명예를 저렇게 멋지게 지켜내고 있어.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군인이 아닌 그저 자랑스러운 손녀를 둔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철혈의 심장을 가졌던 강철 나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위대한 정신은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터였다. 그리고 그녀가 일으켜 세운 흑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높은 하늘을 향해 가장 위대한 신화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